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에 맞춰 미국은 북한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습니다. 목선을 타고 귀순한 20대 북한 남성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돼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즐겨볼 정도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서 발견되기 불과 나흘 전에 박한기 합참의장이 동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를 직접 찾아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 상산고가 기준 점수에서 딱 0.39점이 모자라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안산 동산고도 재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우리는 도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보냅니다. 목포시가 손혜원 의원에게 건넨 문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안 문건이라고 설명했지만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8년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세습 독재자를 직접 찾아가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겠지만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국제 지도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 벽을 시진핑이 깬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는 공항에서 시진핑 부부를 영접했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이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오전 11시 40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탄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는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유안 여사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악수를 나눴고 시 주석을 환영하는 예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북한 방문은 2005년 후진타오 주석 이후 14년 만입니다. 시 주석의 그림자로 불리는 딩쇠상 공산당 중국 판공청 주임과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 등 실권자들이 수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통큰 협력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오후에는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회담에서는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과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대한 논의 등이 오갔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 현안을 조정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리펑 주임이 수행단에 포함된 만큼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双方共同关心的涉及双边关系的未来发展的一些重大的问题深入的交换意见，当然双方也会就半岛的形势。 시진핑 주석은 오늘 밤 금수산 영빈관에서 묵게 됩니다. 시 주석은 내일 북중 오이탑에 방문하는 등 북한과의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후진타오 이후 14년 만입니다. 바로 이곳 김일성, 김정일이 영구 보존된 금수산 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시 주석은 환영받았습니다. 이곳은요, 과거에 어떤 외국 정상에게도 개방하지 않았던 광장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착하자 10,000명 가까운 인파가 꽃다발을 흔들며 환영합니다. 조중 친선, 환영 스금평이란 티켓도 흔듭니다. 공항에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대형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순안공항에서 평양까지는 카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시 주석이 이동하는 곳마다 환영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오성홍기와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시 주석은 여명거리에 도착해 무게차에 옮겨 탄 뒤 김 위원장과 함께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 금수산 태양궁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외국 정상을 위한 공식 환영식이 금수산 태양궁 광장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 방북 때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중국 신화사는 시 주석이 도착하자 수만 개의 오색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례 없는 의존을 제공함으로 해서 격상된 북중 관계를 과시하고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봅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환영 만찬을 한 뒤 집단체조 인민의 나라를 함께 관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며칠 전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근데 잘 보면 새로운 이런 말이 11번 등장합니다. 그동안의 북한 비핵화 협상 방식을 바꾸겠다는 뜻이죠.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더 강력하게 새롭게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세판 짜기에 들어갔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접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관계와 관련해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북미 협상에서 중국이 촉진자로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떳떳한 4분의 1을 지분을 가진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접근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시 주석은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장,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동력 등 새롭다는 표현을 11차례나 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입니다.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 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북한과 중국의 연대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첫 방북 시점을 미중 정상회담 일주일 전으로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에 없는 중국 압박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한미 동맹은 상반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했고 미국 재무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한 오늘 미 재무부가 러시아 금융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유엔과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해당 회사는 단둥 중성 인더스트리 앤 트레이드라는 중국 소재 회사에 금융계좌를 개설해줬는데 이 회사는 사실상 북한 조선무역은행 소유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의 미국 내 관련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언급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중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 중간에 방북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제재되고 해서 이탈하지 말라라는 경고로 메시지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시 주석 방북에 맞춰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한 우리 정부의 행보와 엇갈립니다. 세계 식량 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대북 식량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뻥 뚫린 안보 관련 소식입니다. 합참 의장은 군작전에 있어서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 최고 사령관의 지시를 귓등으로 흘려들을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진 걸까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서 발견되기 정확하게 나흘 전 경계가 뚫렸던 바로 그 부대에 합참 의장이 직접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계 태세 강화를 주문했던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향하기 위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건 지난 12일 오후 9시경. 그런데 하루 전인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6시간가량 박한기 합참의장이 육군 8군단을 찾아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군단은 휴전선부터 도성, 속초, 강릉, 삼척까지 동해안 경계를 맡고 있는데 최근 NLL 북측에 북한 어선들이 늘면서 박 의장이 직접 점검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박 의장이 다녀간 지 하루 만에 북한 목선에 NLL이 뚫렸습니다. 나흘 뒤 삼척항에 정박할 때까지도 군은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대비태세에 이상이 없다는 군의 설명은 무색해졌습니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대해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100세 한국당 의원은 군의 지휘 능력, 안이양 기강, 대비태세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희찬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군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군의 경계작전 실패뿐만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의혹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군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거취,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거짓 보고 가능성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던 군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장관이 나서 거짓 보고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말 바꾸기와 애매한 답변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북한 목선의 최초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 여전히 얼버무립니다. 그게 삼척항이지 어떻게 삼척항 인근 방파제입니까? 방파제 바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해경상황센터가 합참에 보낸 상황 보고서에는 최초 발견 지점에 대해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이 들어와 있다며 삼척항 인근이 아닌 방파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선에 항해 장비가 없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뒤늦게 바로잡습니다. GPS나 레이더 같은 거 없었냐고 여쭸을 때 없었다고 답하셨는데요. 없었다고 하셨나요? 혹시 착오가 있었다면 저희가 잘못이 있었은 걸 인정합니다. 예. 정부와 여당에서도 군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정경두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랍니다.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서 뼈를 깎는 각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경계 실패와 함께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까지 질타하며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정경두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북한의 작은 목선은 그토록 발견하기 어려웠던 걸까요? 채널A 유승진 기자가 직접 작은 배를 타고 귀순한 주민들처럼 바다에서 삼척항으로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삼척항으로 가는 길에 군 초소 3곳이 육안에 들어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군 초소에서도 북한 배를 눈으로 봤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북한 목선은 길이 9m 남짓한 작은 배입니다. 당시 NLL 북방은 오징어철을 맞아 북한 어선들로 붐볐고 우리 군의 경비함은 평소보다 더 많이 투입돼 감시가 강화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항해 장비라고는 중국산 GPS가 전부인 북한 목선은 경비함 사이로 유유히 내려왔고 하늘에서 감시하던 초계기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요즘 GPS가 있으면은 내가 어느 코스에서 어디 가겠다고 입력만 시켜보면은 그대로 온다. 이곳은 삼척항 부두에서 5.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곳에서 엔진을 끄고 날이 새길 기다렸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항구로 들어갔습니다. 눈으로도 삼척항이 선명히 보이는데 불과 15분 거리입니다. 목선이 갔던 뱃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한 어선이 들어왔던 길목에는 군 초소를 비롯해 군 시설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철조망이 줄지어 있고 우리 군의 감시 초소도 보입니다. 배를 타고 삼척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초소가 3개 이상 있었지만 무사 통과한 겁니다. 하얀 건 뭐 하나 있잖아. 네네.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쪽 편에도 큰 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두로 진입하면서 해경 CCTV에도 포착됐지만 낚시꾼의 신고 전까지 군과 경찰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우리 군의 허술한 대응은 CCTV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급박함이나 경계심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CCTV 영상에 잡힌, 그러니까 느긋해 보이기까지 한 우리 군과 경찰의 모습을 박민우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15일 오전 7시 45분, 삼척항 부두로 군 트럭이 서서히 진입합니다. 북한 목선을 처음 발견한 주민이 해경에 신고한 6시 46분보다
1시간이나 늦은 시각입니다. 앞서 해경 경비함이 북한 목선을 끌고 사라진 뒤 텅 빈 현장에 나온 겁니다. 실제 해당 부대에서 부두까지 차로 이동해봤습니다. 23, 4단 철벽 부대에서 삼척항 부두까지의 거리는 약 6km. 규정 속도를 지켜 주행했는데도 11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만에 온 겁니다. 출동한 경찰과 군의 모습에서도 긴장감이나 긴박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갈 때도, 현장을 확인하고 나올 때도 뛰어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군은 출동 시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당초 7시 20분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가 7시 35분 도착해 해경이 예인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마저도 실제 도착 시간과 달랐습니다. 그날 6시 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모든 상황을 걸렸어요. CCTV 영상에 잡힌 모습에서는 군의 기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네, 북한 목선을 타고 귀순한 2명 가운데 20대 청년이 한 명 포함되어 있죠. 그의 귀순 이유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았다는 것인데 어떤 드라마였을까요? 강지혜 기자입니다. 23살 북한 청년 김모 씨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다 북한 당국에 적발돼 귀순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영화 시청 혐의로 국가고위성의 조사를 받고 현재 이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김 씨는 2010년 한류 붐을 일으킨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즐겨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김 씨가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한국 영상물을 돌려봤다며 영상물은 장마당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0년 가까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본 겁니다. 2006년 개봉한 영화 폭력서클과 2013년 드라마 상속자들도 김 씨의 시청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시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 적발되면 수용소에 수감되고 구타를 당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귀순 의사를 밝힌 상태로 김 씨에 대한 조사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사건의 핵심은 전 목포시장에게 받은 문건입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익을 얻는 데 활용했다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이 문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유주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가 작성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서입니다. 4쪽의 문서를 2쪽씩 모아찍기에 A4 용지 2장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박홍률 당시 목포시장은 2017년 5월 18일 목포를 방문한 손혜원 의원에게 이 문서를 건넸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골목길과 빈집, 폐가를 정비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함께 첨부된 2장의 지도에는 세부 구역별 연계 사업은 물론 우선 정비 대상 7개 지역의 면적과 유형까지 표시했습니다. 사실상 개발 지역임을 명시한 겁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보안 문서라며 손 의원이 공무상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손 의원 측은 보안 문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목포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보안 문서다 자료다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성실하게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다 이런. 문건의 성격을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동안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문건을 손혜원 의원에게 건넨 박홍률 당시 목포시장은 이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공국진 기자가 박 전 시장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문건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목포시 문건에 대해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보안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는 것이 공청회, 언론 보도, 방송에서 다 알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난 2017년 3월과 5월 두 차례 열린 용역보고회와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다는 겁니다. 문서의 양식을 보더라도 대외비 표시나 보안 등급이 기재되지 않은 단순 행정서류라고 강조합니다. 중심 상업적,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딱 만드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대비를 해줘야죠. 도시계획 확정 발표한 거다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서울 마포구가 지역구인 손의원에게 목포시 문건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또 방문도 수시하시고 하기 때문에 또 시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만나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게 좋겠다.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박 전 시장은 손 의원이 이미 집을 여러 채 샀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자료 제공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적인 그 시장 군수들의 통상적인 활동입니다. 목포 지역 발전에는 플러스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서 해당 문건은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은 물론 목포 시의원들에게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안 자료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주민공청회에서 설명한 적은 있지만 목포시 관계자들이 보안 유지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시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검찰은 보안 자료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한 문건을 절대 알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목포시가 공청회에서 설명한 건 맞지만 자료 자체를 나눠주지도 않았고 보안 유지도 강조했다는 겁니다. 또 일반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공청회 넉 달 뒤인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건의 정보 공개가 청구됐지만 목포시가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안 자료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보안 자료가 맞다는 진술들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목포시 측은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해 투기 조작 우려가 있어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보안 자료를 확보한 후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조카와 올케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차명 부동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투기와 차명은 제가 싸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신의 조카를 위해 증여세까지 내며 사준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숙박시설인 창성장 등의 진짜 주인은 손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조카와 구두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가 모두 손혜원 씨의 자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차명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의 조카와 올케를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손 의원의 조카는 군복무 중이었고 창성장 등 계약과 관련된 업무는 손 의원과 올케가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손 의원이 올케로부터 조카의 인감과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받아낸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 이외에도 다른 자료들을 확보했다며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손혜원 의원이 받았다는 목포시 문건과 관련된 이야기 정책사회부 최석구 차장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정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문건이 어떻게 전달됐다는 겁니까? 네, 이 문건이 손혜원 의원이 이 문건을 입수한 건 2017년 5월 18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그날인데요. 네. 손혜원 의원도 함께 갔다가 박홍률 전 목포시장을 만나서 이 문건을 건네받게 됩니다. 검찰이 보안 자료라고 밝힌 바로 그 문건인데요. 2017년 5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손 의원에게 문건이 건네지기 직전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건을 받기 전과 후를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보안 문서를 활용을 해서 손 의원이 인근 건물과 땅을 집중 매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손 의원과 측근들은 2017년 6월에 조카 명의로 적산가옥이라고 불리는 일본식 목조주택 창성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해서 2017년 5월 18일 이후에 목포에 18채의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 의원이 사들인 이 건물들이 목포시가 개발하겠다고 밝힌 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포시가 적산가옥 게스트하우스와 함께 목포 근대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손 의원에게 건넨 문건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 문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손 의원도 반론을 강하게 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손 의원은 올해 초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해왔죠.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좋은 역사가 살아있는 거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제가 발견한 곳이 바로 목포였습니다. 네, 손 의원은 이번에도요, 보안 자료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문건과 같은 해 5월 11일 있었던 주민공청회 자료를 비교를 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공개됐던 자료다. 이러한 부분을 부각을 했는데요. 손 의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검찰은 보안 자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 자료로 설명한 건데 아니 공청회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굉장히 큰 법리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요 보안 자료라고 하고 해당 문건을 주고받은 손 의원과 박홍렬 전 목포시장은 보안 자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목포시는요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수사당국의 판단에 따르겠다면서 입장을 유보하고 있지요. 이 문건의 성격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유무죄를 바를 핵심 쟁점이라는 건데요. 검찰이 손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부패방지법 위반이 여기선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목포시 문건의 성격을 보안자료로 받고 손 의원이 공무상 얻은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노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문건이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결론날 경우엔 검찰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인데요. 보안자료가 맞냐 아니냐를 두고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주민 5명 가운데 1명이 암에 걸린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조사를 해보니 마을 옆 비료 공장이 내뿜은 발암물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이 마을 주민들에게 잇따라 암이 발병합니다. 현재까지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14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장암으로 우리 오빠 돌아가셨지. 우리 동생 머리 아파 죽었지. 부모님 두 분을 다 잃었어요. 담배를 피우냐고. 담배 안 피우신다고. 냄새조차도 맡는 것도 안 좋아하신다고. 주민들은 지난 2001년 마을 옆에 비료 공장이 생긴 후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며 조사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지난해에야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료 공장은 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연기를 그대로 내뿜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가열해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배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초박을 가열해 비료로 쓰는 것 자체도 위법입니다. 먼지와 결합이 돼서 대기종으로 확산되어서 마을 주민들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암 발병 비율은 전국 평균의 2배, 특히 피부암은 20배가 넘었습니다. 이 발암물질이 배출된 비료 공장입니다. 가동이 중단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뒤에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비료 공장 대표도 지난 2017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사업자도 숨지면서 환경부가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가 가수 비아이뿐만 아니라 빅뱅 멤버 탑의 대마초 흡입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대마초를 피운 한모 씨를 외국으로 출국하게 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 씨의 대마초 흡입을 적발한 건 지난 2017년 3월. 탑이 대마초를 피운 시점에서 5개월이 지나 의경으로 복무할 때였습니다. 행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이루어졌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탑은 지난 2016년 10월 처음 만난 연예계 지망생 한 씨와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함께 흡입했고 이후로도 일주일간 한 씨와 같이 3차례나 더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2개월 뒤 한 씨는 소속사를 통해 탑의 소속사인 YG 측이 자신이 외국에 나가 있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나갔다 돌아온 한 씨는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탑과 대마초를 피운 걸 YG에서 알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YG 측이 탑의 대마초 흡입을 먼저 알고 이를 감추려고 함께 흡입한 한 씨를 나라 밖으로 보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 씨는 경찰 진술 당시 탑이 군대에 들어가면 귀국시키려 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양현석 전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YG나 양 전 대표가 탑의 마약 의혹을 숨기려 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가수 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을 두고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내사하고 있으니 사건을 넘기라 재촉해서 넘겼다 이렇게 주장했고 검찰은 관련 기록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찰이 관계자 4명을 내사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여현규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모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하던 지난 2016년 8월 검찰은 마약 판매상 A씨에게서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3명 등 YG 관계자 4명의 마약 투약 첩보를 입수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당시 내사에 착수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최근 가수 비아이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당시 검찰이 YG 마약 의혹을 내사한다며 한 씨 사건을 빨리 송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송치를 재촉한 적 없고 관련 기록이 없다고 맞섰는데 YG 관계자 4명을 내사 중이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검찰은 당시 YG 관계자들을 입건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4개월 뒤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비아이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YG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의혹을 확인하려고 한 씨를 부르고도 비아이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보고서를 보고 경찰이 비아이를 내사할 줄 알았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 YG 마약 논란 사건의 발단이자 핵심 당사자인 비아이는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내 탓 공방을 하는 상황에서 조사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사흘 전 가수 비아이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아이의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청했지만 보류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비아이 측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검찰에서 수사하면 또 가야 하나라며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제보한 한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사건을 누가 직접 수사할지부터 정하라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부실 수사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 공방을 벌이는 사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 조사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익위에서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대검찰청은 비아이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설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고유정이 자신의 친아들을 현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시키려 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연관이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내일까지였던 고유정의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지난 12일부터 3차례 조사를 했지만 범행 동기가 여전히 명확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남편 홍모 씨가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고유정이 자신의 친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해 직접 키우려 했다는 겁니다. 친양자 입양 제도는 재혼한 사람이 옛 배우자와 낳은 자식을 현재 배우자와 낳은 자식으로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입양이 이뤄지려면 옛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유정으로선 전 남편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했던 겁니다. 현 남편은 전 남편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고유정이 밀어붙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고유정은 아들과 마트 놀이방을 찾았을 때 아들의 성을 현 남편의 성으로 바꿔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은 형이 아들을 키우려는 의지가 확고했던 만큼 살아있었다면 입양에 동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희 형은 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양육권을 다 전체자가 있지. 라는 말을 되게 잘했어요.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3명을 투입해 고유정이 가정사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했던 경기 김포시의 아파트 배관에서 뼈조각을 찾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로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수학의 정석, 이 책의 저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전주의 자유령 사립고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는 불공정한 평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근조화환이 전북교육청 앞으로 배달됐습니다. 날달걀 꾸러미도 놓였고 학부모들은 검정 옷을 입었습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자 학부모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우리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며 교육감이 끌어안아줘야 될 보호를 원하는 그 학생과 학부모일 뿐입니다. 상산고는 기준 통과 점수인 80점보다 0.39점이 모자라 재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마치 적대학교처럼 몰려가지고 형평에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정당한 권리는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다른 지역 자사고는 70점이 기준 점수인데 반해 전북은 특별한 이유 없이 80점으로 높였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달 열릴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상산고는 자사고가 된 지 17년 만에 일반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상산고에 이어 경기 안산시 자사고인 동산고도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는 등 자사고 지정 취소 반발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음 달까지 서울 13곳을 포함해 전국 22곳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후폭풍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또 크게 줄여준 의료 정책 비용은 그 비용을 상당 부분 공기업이 떠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영 실적이 나빠졌죠.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는 웬일인지 좋은 점수를 받았고 이제 성과급까지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김남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7년 1조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한국전력. 지난해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서 1조 원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양호 등급인 B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공단은 A를 받았습니다. 수익성이 안 좋다는 구조를 이미 캐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던. 사회적 가치 배점이 50% 이상 대폭 확대되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이 바뀌자 대규모 적자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정부 일자리 정책에 호응한 공기업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기 일자리를 30배 정도 늘린 한국철도공사는
잦은 안전사고에도 1년 새 C에서 B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또는 미션으로 주어진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4년 연속 감소하던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갑자기 8조 원 가까이 늘었지만 양호 이상 받은 공공기관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방만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들입니다. C 이상 평가를 받은 125개 기관 직원들은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다음 달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법을 위반하면 실제로 처벌받습니다. 버스업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혼란이 적지 않았죠. 정부는 일단 버스업계에는 처벌을 3개월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버스회가 채용 박람회를 열었는데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지 500명이 몰렸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채용 공고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구직자들. 버스업체들은 한 명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 열을 올립니다. 내 나이가 올해 59세, 60인데 취업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 30개 버스업체가 처음 한데 모여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시작되면 최소 2교대로 근무 형태를 바꿔야 해서 버스기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버티는 정도인데 이제 52시간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감차는 불가피하게 되죠. 우선 급한 대로 이제 20-3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경기도에서 필요한 버스기사만 최소 2,200명. 업체들은 그동안 1년 이상 경력직을 뽑아왔지만 경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여기에 근무 시간은 줄고 복지는 늘면서 5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운전 쪽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관심이 더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생기고 그럴 때 이제 학비 지급 그런 게 이제 지원이 된다. 일이기도 하니까 한 8시간, 9시간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다른 일 접고. 하지만 버스업체들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인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집안에 칩거하면서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사람을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부릅니다. 40살이 넘는 중년의 히키코모리가 일본에서는 무려 60만 명이 넘는다는군요. 충격입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両手にお刺身包丁を1本ずつ2本持って立ってたっていうのをやってたよね。 등교길 아이를 살해하고 자살한 51살의 범인은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였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살았는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다시 찾은 현장. 학교 출근 수십 명의 스태프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낯선 사람의 경계를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농림성 차관 출신의 70대 남성이 44살의 아들을 살해한 겁니다. 30년 이상 히키코모리로 산 아들이 이웃 아이들에게 유사한 피해를 줄까봐 아들을 살해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평소처럼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쿠마자 전 차관의 집은 저렇게 외부와 단절된 듯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올해 조사 결과 인구의 1%인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40이 넘은 중년층이 청년층보다 많았습니다. 도쿄도는 34살 이하 위주였던 히키코모리 상담 범위를 2달 전부터 전 연령대로 넓혔습니다. 高齢のご家族がですね、将来の、に対するその不安が、強いということで、医療、介護を渡っているかと思います。 문제는 중년의 외톨이들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대상이 더 나이 든 고령의 부모라는 점입니다. それは高齢化して両親が高齢化していくので抱えきれなくなっていく精神的にも肉体的にも
정부 차원의 사회복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수산 박람회인 2019 시팜쇼에 막이 올랐습니다. 각종 신기술이 등장했고 해외에 소개할 우리 수산물들이 넘쳐났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오염된 바닷가 자갈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투명한 통안으로 이동합니다. 기름에 오염된 자갈을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장비입니다. 이 1시간에 무려 5.8톤의 자갈을 씻어주고요. 기존에는 사람이 하나하나 닦던 작업인데 이 장비가 300명 분을 대신해줍니다. 시프린소 사고부터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까지 저희 해양환경공단이 해양 방제를 진행을 하면서 점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이라든지 개선을 하고자 저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메기가 담긴 수족관과 인삼을 심어 놓은 수경밭. 미생물을 서로 주고받아 물을 갈지 않아도 메기와 인삼이 함께 건강하게 자랍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2019 시팜쇼는 해양수산 신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해양수산, 양식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박람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로봇 물고기를 잡으며 낚시를 체험하고 조종하고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움직이니까 재밌어요. 메기를 다져 만든 패티로 햄버거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산업에도 한류를 확산하기 위해 수출 박람회로 거듭난 시팜쇼. 这次呢也看了几个深加工的产品，鲍鱼的一个罐头，那么还有一个用牡蛎壳做的一个粉的东西。 해양수산부와 채널A,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모레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원팀이었던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이 이제 서로 경쟁 선수가 됩니다. 그래도 서로 웃음이 끊이질 않는 모습인데요. 김유빈 기자입니다. 대표팀 유니폼 대신 소속팀 유니폼을 갖춰 입은 20살 동갑내기 태극전사들. 한솥밥을 먹으며 월드컵 준우승 신화를 읽어낸 뒤 이제는 K리그에서 서로를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1시간 40분 넘어갔습니다. 아직 시차가 조금 남아있었는데 대표팀 주장 황태현이 무패를 달리는 광주를 도발하자 광주홈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엄원상이 응수합니다. 저희 팀은 현재 안산을 상대팀으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드컵 순간은 아직도 짜릿합니다. 특히 막내 이강인에 대해선 형들이 할 말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가끔씩 이제 살짝 선을 살짝씩 넘을 때가 있어요, 강인이가.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말하지 마. 많이 당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선 뒤에야 비로소 인기를 실감했다는 선수들. 어제 청와대 만찬으로 달라진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는데 밥이 뭐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겠고. 청와대 밥 맛없나요? 아니요. 굉장히 질이 좋았는데. 저희 나라의 역사에 저희가 한 획을 그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정정용호 21명 중 K리그 소속은 15명. 월드컵 준우승의 열기가 K리그의 흥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주 초반부터 비 소식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산은 필수 준비물입니다. 정오 무렵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경북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 최고 50mm, 서울 등 그밖의 중부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영남 내륙에도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대기가 워낙 불안정해서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졌다가 그칠 수 있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우박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내륙에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일부 남부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폭염 수준의 큰 더위는 없습니다.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제주와 남해안 지역이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자립형 사립고 두 곳이 점수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된 것이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자사고가 일반 고등학교 되면 공교육이 나아지는 건가요? 한반 30명 가운데 25명 안팎이 학교 수업에 기대를 접고 교실에서 허송하는 게 현실입니다. 망가진 교실 문제는 손대지 못하는데 자사고를 없애고 보는 것이 최선인지 묻게 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